안녕하세요. 5회차 기출보고문제 첫 번째 과목 CS 개론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서비스 프로세스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아야 되죠. 그죠? 거리가 먼 것. 첫 번째, 고객이 체험하는 서비스 전달 시스템은 고객이 서비스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죠. 그죠? 2번, 서비스 프로세스는 상품 자체가 아닌 기업의 서비스 개발 시스템 향상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서비스 프로세스는 상품인 자체가 되죠. 그죠? 우리가 프로세스는 바로 서비스를 생산해서 그 자리에서 뭐가 일어나나요? 소비가 일어나는 유통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서비스 프로세스에 따라서 서비스의 제공 절차가 복잡하여, 그죠? 고객에게 복잡하고도 포괄적인 행동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4번, 서비스 프로세스의 단계와 서비스 전달자의 처리 능력은 고객에게 어떻게 보여져요? 그냥 다 보여지죠. 가시적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앞에 B자가 붙으면 얘가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죠? 이런 문제도 실제적으로 있는 문제. 직원과 상호작용 과정에서 적절한 전달 프로세스가 고객의 태도에 영향을 주고 향후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그래서 이 문장도 반대로 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 문제에서 5문제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린 쇼스텍이 제시한 서비스 프로세스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상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아야 돼요. 그죠? 1번, 서비스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아까 전에 유통의 성격을 가진다고 했죠. 그래서 상품 그 자체라는 거죠. 그죠? 일어나고 고객 간의 상호작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설계 과정의 종업원과 고객을 모두 고려해야 되겠죠. 그죠? 2번, 서비스 프로세스는 전체론에 입각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각각의 개별 활동들은 하나하나 시각에서 인식되어야 되겠죠. 3번, 서비스 프로세스는 목적론이죠. 그죠? 실제 가업 성과를 중시해야 되죠. 우리 목적이 있어서 청사진을 만들었고 프로세스를 개선했는데 결과는 고객 만족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4번, 서비스 프로세스의 규율은 창의성을 억제하기보다는 성과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자율적인 성격을 가져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5번은 구조화되고 정의된 절차에 따르되 우리 최대한 관료적으로 설계를 해야 될까요? 관료적으로가 틀렸어요. 이걸 어떻게 바꿔야 돼요? 관료적이지 않게 설계하여 안정성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다음 중 대기, 그죠? 기다림이죠. 그죠? 대기로 인한 수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고객이 기다림에 있어서 기다릴 수 있어. 수용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가능성. 첫 번째 안정성, 대기 환경, 생산 기술 연관 있을까요? 저는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3번이 틀렸습니다. 통제 가능성, 거래의 중요도. 이러한 것들은 고객이 기다림에 있어서 내가 기다릴 것인지 안 기다릴 건지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뭐가 있나요? 지각된 대기 시간, 알고 있는 거. 이미 내가 시간을 알고 있어. 이럴 경우 기대 불일치 정도에 따라서 중요도에 따라서 기회 비용에 따라서 그 다음 뭐예요? 통제 가능성, 안정성, 그 다음에 대기 환경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고객 만족 3요소 중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찾는 거네요. 1번, 화장실의 청결 상태가 매우 우수하다. 그죠? 이거는 어디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하드웨어겠죠? 하드웨어. 그다음 직원의 용모나 복장이 단정하고 깔끔하다. 직원의 용모나 복장이 깔끔하다. 이건 어디에 관련된 거예요? 사람이죠. 그죠? 사람. 그래서 휴먼웨어에 해당되는 거죠. 이거는 휴먼웨어에 해당하는 거. 고객이 주문 절차를 쉽게 따라 할 수 있다. 이거는 뭔가 절차죠. 그죠? 그래서 얘가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거에 보시면 되고요. 4번은 제품에 대한 질문에 직원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는 휴먼이죠. 그죠? 바닥이나 계단이 미끄럽지 않게 잘 관리하는 거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드웨어.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문제는 요소를 고르는 문제도 나오고요. 각각 연결을 하는 문제도 잘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하드웨어는 기업의 이미지도 들어가고요. 브랜드 파워도 들어가요. 그 외에 시설, 건물의 청결도, 매장 분위기, 뭐 이런 것들,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휴먼웨어는 사람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니까 종사원이죠. 그죠? 친절도, 용모, 태도, 뭐 신뢰성, 서비스 마인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서비스의 제공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업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서비스의 어떤 컨텐츠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겠죠. 그죠? 서비스 프로그램, 절차, 예약, 업무 절차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 사례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뭐 이렇게 두 개가 보기. 이 전체가 사례 전체가 보기에 들어가서 휴먼웨어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품이 진열되어져 있다. 이거는 뭐다? 하드웨어. 그 다음에 여기 매장을 나갈 때 친절하게 인사한다는 휴먼웨어. 단정하게 옷 입고 있는 거 휴먼. 그 다음에 사례에서 고객이 주문 절차를 쉽게 따라할 수 있다. 이거는 어디에? 소프트웨어.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5번 총체적 고객 만족 경영 혁신 요소 중이죠. 시장 경쟁 강화를 위한 혁신 활동. 그래서 지금 현재 한 3번째 정도 문제 푸는 것 같은데요. 그죠? 한 4번째쯤 되나요? 보시면 보기 어려운 거. 우리 시장 경쟁력 강화라는 단어를 보고 우리는 고객에게 물건을 팔아야 되죠. 기업에서. 그러니까 기업 외부에 있는 고객에게 물건을 팔기 위해서 어떤 역량을 가져야 되나 이거잖아요. 이미지도 있어야 되겠고요. 고객 관리 잘해야 되고 상품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죠? 가격 경쟁력도 있어야 된다. 프로세스는 기업 내부에 있는 거죠. 내부 역량 강화적 요소다. 해서 이 그림이 이제 눈에 싹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체킹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다음 보기에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알맞은 것은 노드스룸 백화점의 가장 중요한 실적 평가 기준은 바로 시간당 매출액이다. 그죠? 매장별 1년간 순매출액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하는 판매사원을 뭐라고 부를까요? 페이스 세트라고 한다. 그래서 4번이 답이긴 해요. 로 선정하고 자사 매장 제품에 대해 연간 33%가 할인되는 신용카드를 발급해주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스 세트는 세군 경향으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문제니까 용어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데이와 랜던이 제시한 불만족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 중에 공적 반응으로 보기 어려운 거 하나가 사적 반응인가 봐요. 그죠? 사적 반응은 뭐예요? 구매 중단이죠. 나머지 교환 소송, 환불 조치, 소비자 고발 단체에 고발하는 건 다 뭐다? 공적 반응에 해당된다. 그리고 친구나 가족에게 사지 마세요 하는 것도 뭐다? 사적 반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8번 프로세스적 관점에서 본 고객 분류 중 중간 고객은 뭐예요? 내부 고객이 있었고요. 외부가 있었고요. 요 사이에 있는 고객이잖아요. 사이에 있는 고객. 누굴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도매상과 소매상이 여기에 해당되죠. 그죠? 그래서 동료라든가 그 다음에 상사, 부하 직원은 다 어디에 해당돼요? 내부 직원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종 고객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우리 외부 고객에 해당되죠. 그죠? 그 사이에 우리가 소매상, 중간 전달자, 소매상과 도매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보기 대화에 해당하는 고객 유형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이제 사례에 해당되는 우리 고객 유형을 찾는 겁니다. 영희가 혹시 이번 KCS 식품에서 새로 출시한 라면 먹어봤어?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철수가 그 자장 라면이랑 해물 라면 말이지. 그랬더니 영희가 그래. 그 다음 철수가 주말에 먹어봤는데 맛있긴 하더라. 그런데 그거 알아? 철수 자장 라면하고 해물 라면을 함께 끓여서 먹으면 완전 맛있대. 새로운 뭔가 창조가 되었죠. 각각에 있었는데 두 개 합쳐가 새로운 맛의 어떤 제품이 나온 거죠. 영희 그러면 라면 맛이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철수가 아니야. 날 믿고 한번 먹어봐 라고 했죠. 시도해봐 라고 했어요. 이런 고객을 뭘로 한 거예요? 뭔가 수정한 거잖아요. 수정해서 다르게 쓴다 그래서 이거 모디슈머라고 합니다. 모디슈머. 기업에서는 유튜브나 방송에 그런 어떤 해먹은 게 나왔을 경우에 그 기업에서 신제품으로 다시 개발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모디슈머라고 한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사례가 이거예요. 사례가 보시면 농심에서 짜파게티 출시 35주년을 맞이하여서 트러플 짜파게티 큰 사발을 출시했다. 근데 이는 걸그룹의 마마무의 멤버 하사가 TV 프로그램에서 직접 만들어 먹으며 화제가 되면서 기업이 이를 마케팅에 적용한 것. 이렇게 하는 이 하사가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모디슈머에 해당된다. 그래서 모디파이, 수정하다와 그 다음에 뭐예요? 컨슈머, 소비자의 합성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신의 방식으로, 독특한 방식으로 풀어내서 재탄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잘 나오는 문제고 이 사례로도 시험 문제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고객 행동 영향 요인 중 문화적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을 찾는 거네요. 문화는 공유성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태어나서 학습하면서 이루어지죠. 그죠? 문화는 공유성이 있으면 분리성이 해당될까요? 아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동태성, 그 다음에 규범성, 그 외에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규범성과 연대성,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1번. 의사결정의 잘못으로 인해 입게 되는 금전적 손실. 금전적 손실은 어떤 유형에 해당돼요? 재무적 위협에 해당되죠. 그죠? 일반적으로 위협 유형으로 재무적 위협, 심리적, 사회적, 시간 상실의 위협. 이건 없죠. 그죠? 해서 각각 우리 앞전에서 했던 거 기억나실까요? 그죠? 보시면 성능의 위험 같은 경우는 뭐예요? 구매 상품이 기대한 만큼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의 위험. 재무적은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금전의 손실이 있는 경우. 신체적 위험은 그 상품을 사용한 결과 소비자에게 신체적인 어떤 해가 입을 위협이죠. 그죠? 그 다음에 심리적 위협하고 사회적 위협은 구분을 하시라고 했죠. 그죠? 비슷하긴 한데 이 심리적 위협은 자아 이미지, 그러니까 구매한 상품이 자아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사회적 이미지 같은 경우는 똑같이 구매한 상품이 어디에? 중고 집단으로부터 부정적인 이미지를 평가받는 거. 그래서 두 개는 구분하셔야 되고요. 이거 앞에 시험 문제 나왔었죠. 그죠? 그 다음에 시간 상실의 위험 같은 경우는 시간이나 노력의 상실 없이 구매 상품의 반품 및 수리를 받을 수 없는 정도가 시간 상실의 위험이다. 각각 연결해서 기억하시고요. 12번 성격 유형 지표 4가지 선호 경향에 대한 내용으로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것.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논리적이다, 분석적이다 이것만 보고도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사고형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분석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유형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각각에 대해서 다 잘 나오는 문제니까 다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우리 외향형 같은 경우는 문제가 나오면 모두 다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기에 나오죠. 이렇게 보기, 연결하기. 그래서 폭넓은 대인관계, 열정적이다, 정열적이다, 활동적이다. 내향 같은 경우는 깊이 있는 사고, 그죠? 그 다음에 조용하고 신중하고 이해한 다음 경험한다. 감각 같은 경우는 실제 경험을 중시한다. 오감에 우선한다. 현재가 중요한 사람. 직관형은요, 미래가 중요하죠. 그죠? 육감 내지는 영감에 우선한다. 미래지향적인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고형 나오면 반드시 논리적이다, 분석적이다. 이거 키워드 기억하시면 되고요. 감정형 같은 경우는 상황적인 사람. 그러니까 정상을 참작하여서 상대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죠? 사람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감정형. 그 다음에 판단형은 목적이 분명한 사람. 그래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시간, 기한을 엄수하고 사전 계획하고 체계적인 사람. 그 다음에 인식형 같은 경우는 변화 가능성이 있어 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는 사람. 그래서 각각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33번. 고객 관계 관리의 분류 중 여기에서 협업 CRM에서 적용되는 솔루션을 다음 보기에서 모두 찾아라. 우리가 메타그룹에서 제시한 우리 CRM의 분류가 분석 CRM과 그 다음에 운영 CRM, 그 다음에 협업 이 세 가지가 있죠. 그죠?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분석 CRM은 데이터 분석, 우리 기업에 맞는 우리 물건을 살만한 고객의 데이터를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죠? 이 걸러낸 자료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영업 마케팅에 이용을 하는 게 운영 CRM. 그렇다면 운영할 때 고객과 어떻게 소통할 건가, 어떤 채널로 소통하고 피드백할 것인가가 협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보면 소통하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에서 할까요? 콜센터에서. 이메일로 할 수 있겠죠. 그죠? 웹로그 솔루션 같은 경우는 여기 운영이 아니라 분석 CRM이죠. 그죠? 이 사람이 로그인하고 로그아웃을 언제 했는지를 분석해 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FOD 같은 경우는 팩스 온 디맨드를 해서 어떤 문서라든가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 계약서를 팩스로 보내주세요 하는 건 뭐죠? 주문형 팩스가 되겠죠. 그죠? 고객의 주문에 따라서 팩스를 보내주는 거. 이것도 다 어디에 해당돼요? 협업에 해당하는 거. ODS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돼요? 분석 CRM에 해당된다. 그래서 오퍼레이션 데이터 스토어에서 고객이 검색하는 단어를 수집을 하는 거죠. 그죠? 그걸 ODS라고 한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가나?
라 이렇게 해서 2번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분석 CRM은 고객의 데이터를 추출 분석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분석하는 도구가 어디?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마이닝 앞에서 했던 거 기억나실까요? 얘네 둘은 용어가 시험 문제 나오니까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OLAP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ODS와 거의 비슷한 맥락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OLAP, 그다음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데이터 검색하는 거, 클릭하는 거를 분석해서 수집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ODS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운영 CRM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운영을 할 때 여기 프론트 오피스와 그 다음에 백오피스를 통합을 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서비스 프로세스를 자동화시킨다.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다. 직접적으로. 그때 운영할 때 쓰는 시스템이 뭐다? CTI다. 컴퓨터, 텔레폰. 그러니까 컴퓨터와 전화를 이용해서 고객센터에서 받는 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운영 솔루션 같은 경우는 EMS 그래서 이메일 전송과 반응 시간을 추적하고요. 웹 로스 솔루션도 쓴다. 웹사이트 로그 데이터 수집을 한다. 아까 전에 조금 잘못 설명했네요. 위에 보시면 웹 로그 솔루션 같은 경우는 분석이 아니라 처음에 얘기한 게 맞네요. 운영 솔루션이다. 저도 헷갈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구분하셔갖고 외우셔야 되겠죠. 그죠?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웹 로그 수집은 여기다. 근데 실질적으로 뭐 답으로 나온 적은 없으니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협업 CRM은 모든 정보를 고객에게 뭘 하는 거? 피드백 해주는 거다. 그래서 어디로 피드백을 하는가? 콜센터 또는 전화, 이메일, 비디오, 그 다음에 팩스나 FOD, 그 다음에 우편 이렇게 체킹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14번 CRM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고객 데이터 수집 원천 중 아마 여러분의 문제에서는 2차라는 글자가 없을 것 같아요. 없어도 답은 똑같으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내부 데이터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찾아라. 그래서 이게 약간 애매해서 교재에도 보시면은 2차 내부 데이터라고 되어져 있을 거예요. 2차 내부, 2차 외부. 일반적으로 1차 데이터는 직접 수집하는 거죠. 그죠? 기업에서 필요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수집하기 때문에 사실 내부 데이터로 보는 관점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답은 우리가 제휴 활용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우리 2차 내부 데이터는 기초적인 인적 데이터와 접촉 또는 거래 데이터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 알아. 그래서 아마 문제가 향후에 수정이 협회에서는 수정이 아직 안 된 상태, 이 상태의 문제가 기출 문제예요. 나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걸 선택하고요. 문제 아마 수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가 붙는 게 사실은 더 정확한 답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15번. 고객 관계 관리 실패 요인 중 의미 없는 데이터베이스로 보기 어려운 것. 의미 없는 거는 기업에서 의미 없기 때문에 수집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단위당 판매가가 작은 경우, 평생 단 한 번 구입한데 CRM 할 필요는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타산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정보 수집에 적은 비용이 드는 경우. 정보 수집에 적은 비용이 들면 우리 수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근데 의미 없는 데이터로 정보 수집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져 있지 지문이.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상표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지 않는 제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데이터 수집을 거의 할 필요가 없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미 없는 데이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고객 만족 전략 중 그 ECRM에 대한 얘기죠. 그죠? 그 전략 중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고객 상황에 맞추어 상품을 제공해주는 서비스 유형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고객의 상황에 맞추어서, 장소에 맞추어서, 시간에 맞추어서 해주는 거니까 just in time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이 문제도 다 시험 문제에 나왔던 문제예요. 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래서 다 외우셔야 돼요. 자, 어드바이스 서비스 같은 경우는 고객이 제품 구입, 상품 구입을 망설이고 있을 때 어떻게 한다? 사람이 직접 질문에 답하거나 안내해 주는 서비스를 어드바이스 서비스. 그 다음에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우리 인터넷 쇼핑할 때 찜 또는 간신 품목 추가하는 거. 장바구니 이게 바로 서스펜션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매스 커스터마이즈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고객이 개별적으로 원하는 사양을 제공하는 거. 그 다음에 저스트 인 타임 받고. 리마인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고객의 과거 이력, 그러니까 뭐 생일, 기념, 그죠? 아니면 결혼 기념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뭘 한다?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리마인드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호선 실험의 의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을 찾아야 되네요. 1번 경제적 요인만 중요한 동기 유발 요인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호선 실험을 알아야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호선 실험은 에일튼 메이오가 호선 공장에서 실험을 했죠. 종사원에게 어떻게 해주면 더 생산성이 올라갈까? 뭐 조명의 색깔을 바꿔주면 되나? 아니면 외부 색상, 뭐 시설, 뭐 이런 것들인가라고 조사를 해봤는데, 그보다는 뭐예요? 공식적인 어떤 집단보다는 비공식적인 집단의 감성이나 정서가 더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는 결과를 찾아주죠. 그걸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래서 경제적,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죠? 비경제적인 사회적 요인도 경제적 유인의 효과를 제한하고 감소시킨다. 그죠? 노동자들은 개인으로서뿐만 아니라 공식 집단의 일원으로 경영자에게 반응한다. 그래서 틀린 결과가 이거죠. 그죠? 호선 실험의 가장 큰 효과는, 가장 큰 특징을 잡은 것보다 비공식적인 집단이 영향을 많이 행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에는 개인은 기계의 톱니바퀴와 같은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인간이다. 5번 조직을 분업화된 조직적 집단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작업 집단을 만드는 방식은 아니다라고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죠? 그래서 3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8번 머튼이 제시한 인간관계 부적응 유형 중 어떤 거예요? 문화적 목표는 수용하겠다. 근데 제도적 수단을 포기하겠대요. 문화적 목표는 뭐예요? 예의나 윤리의식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런 것들은 수용을 하겠어. 근데 법을 지키지 않겠어. 그러면 이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혁신형.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강도. 그죠? 이런 분들이 여기 혁신형에 해당한다. 각각에 대해서 시험 문제 다 나오니까 다 체크하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머튼이 제시한 우리 부적응 유형을 총 이렇게 5가지로 제시를 했죠. 그래서 동조형은 뭐 좋든 나쁘든 그게 잘 됐든 안 됐든 간에 따라가는 거예요. 머튼이 이 유형을 나눌 때 기준이 뭐였어요?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을 가지고 이걸 나눠준 거예요. 이거와 상관없이 그냥 따라가는 방식이라 그래서 부적응이 아닌 거 아니야 라는 논의가 일었던 유형이다. 그 다음에 혁신형은 방금 했던 거 사기, 횡령, 강도. 그 다음에 의례주의형 같은 경우는 문화적 목표는 거부예요. 법만 잘 지켜. 제도적 수단이 더 중요한 사람들. 그죠? 패배주의 같은 경우는 문화적 목표, 그 다음에 제도적 수단 모두 다 거부. 약물 중독자, 방랑자, 운동자, 정신질환자. 반역형은 위에 패배주의와 조금 달라요. 그죠? 거부하지만 패배주의형과 달리 기존의 것을 어떻게 해요?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유형. 그래서 여성해방운동가라든가 급진적 사회운동가, 히피가 반역형에 해당된다. 각각 다 중요하니까 다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9번. 의사소통의 유형과 관련해 수평적 의사소통의 사례와 거리가 먼 것. 수평적 의사소통은 약간 민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하 관계가 아니다. 같은 어떤 집단에서 동료 관계 아니면 직급이 같은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떤 거인 것 같아요? 아닌 게. 군의 방송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바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향식 의사소통 방식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회의라든가 회람이라든가 위원회 사전심사제도 같은 경우는 수평적 의사소통이다. 이거 회람은 돌려서 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학교 다닐 때 뭐 반장 또는 회장을 하면 선생님이 어떤 서류를 하나 주고 자 1반에서부터 8반까지 선생님 보여주고 사인 받아와 이게 바로 회람이죠. 동등하게 돌려보고 난 다음에 사인하는 거. 그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에릭 본이 제시한 시간 구조와 영역 중 서로 신뢰하며 그죠? 상대방에 대하여 순수하게 배려하는 진실한 형태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 이게 뭘까요? 친교죠. 친교. 그래서 활동, 잡단, 의식, 게임 다 시험 문제 다 나왔던 문제예요. 우리가 풀었던 문제는 우리 게임이 있었죠. 그죠? 의식이 있었나요? 의식도 있었고 게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지만 활동, 잡담 다 나온다는 거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쇄 같은 경우는 폐쇄는 바깥으로 안 나오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애가 강하면서 공상이나 상상으로 지내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의식 같은 경우는 우리 기억나실까요? 문제 풀었던 것 같은데 간신히 스트로크를 하는 사람, 기본적인 것만 하는 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식사는 하셨어요? 날씨가 참 좋으네요. 요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 내에서 내가 어떤 일과 관련해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에서 행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서로 스트로크를 주고받는 실용적인 시간 구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잡담은 무난한 화제, 그죠? 스포츠, 육아, 취미, 직업 이런 무난한 화제를 대상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고 즐겁게만 이야기하고 빠지는 거, 이게 잡담이다. 그다음 게임 같은 경우는 일종의 필요와 아까 같은 교류, 실제에는 인생의 불가결한 역할을 연출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진실함이 신뢰와 애정이 뒷받침된 교류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교류가 잘 되는 게 뭐예요? 진실한 교류, 친교. 방금 나왔던 문제죠, 그죠? 네, 21번. 서비스 생산과 비생산의 논의를 최초로 전개한 학자. 제가 한 4번은 얘기한 것 같은데 바로 뽑으시겠죠, 그죠? 아담 스미스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2번. 사전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전 서비스, 비포 서비스죠. 그래서 보시면 1번. 기업이 고객을 맞이하기 전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위에 준비하는 것을 말한다. 2번, 우수한 고객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그죠? 3번, 판매 전에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판매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죠? 촉진하는 예약 서비스도 해당된다. 4번은 재고 수준 설정, 수송 수단 선택, 주문 처리, 절차 확립 등의 업무에 해당된다. 이거 어디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거래 시 서비스. 그죠? 서비스 또는 현장 서비스라고 하죠. 그죠? 현장 서비스. 그래서 4번이 틀렸다 보시면 되고요. 5번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폭언, 자연재해에 대한 긴급 상황 계획, 고객에게 기술적 훈련과 지침서를 제공하는 것, 또한 공급자와 구매자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번. 관광 서비스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이 유형 문제는 거의 뭐 비슷하게 2가지 유형밖에 안 나오니까 기억하시면 돼요. 1번. 관광 수요의 계절성으로 수요가 불규칙적이죠. 그죠? 인적 서비스에 대한 높은 의존성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고객의 직접 참여를 통해서만 서비스가 창출되고요. 인적, 물적 서비스가 혼합되어 존재하는 개념이다. 맞겠죠. 5번은 보면 일반 서비스와 달리 뭐 이런 말이 나오면 이제 봐야 돼요. 비용 산출이 쉽나요? 굉장히 어렵고 서비스 선택 시 지각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특징을 보인다. 그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지문이 바뀌는 경우는 5번하고 4번의 지문이 항상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관광 서비스는 인적, 물적 서비스를 다 사용한다. 그래서 뭐 물적 서비스만 중요하게 생각한다. 물리적 서비스만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 2문제 유형 기억하시면 돼요. 24번. 매슬로우 욕구 5단계 중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되는 거 뭐예요? 지금 너무 졸려요. 그럼 자야 되잖아요. 어떤 욕구? 우리 매슬로우 욕구 단계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어떤 거요? 생리적 욕구. 가장 상위에 자아 실현이었잖아요. 순서대로 나열을 하시면 되죠. 그죠? 가장 첫 번째 해결해야 되는 단계이기도 하고 1단계, 그 다음에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기도 하는 단계다. 그래서 3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우리 매슬로우 욕구 단계는 방금처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단계, 이렇게 문제도 나와요. 5단계에 해당하는 거, 첫 단계에 해당하는 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고 벌써 3문제가 나왔죠. 그죠? 순서대로 나열해라 4문제, 그 다음에 자아 실현의 단계에 대한 설명 나오고요. 설명에 해당하는 자기 실현 욕구 찾는 거, 이런 형태의 4가지 형태의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거, 4가지 형태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번. 감성 리더십을 구성하는 요소. 여기 보니까 자신의 기분, 감정, 본능적 욕구 등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러면 이게 자기 통제일까요? 자아 인식일까요? 이 2가지만 구분하면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인식하고 이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아인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우리 지금 문제 반복적으로 좀 계속 나오죠. 그죠? 자아인식에 대한 게
지금 시험 문제 나온 거고요. 동기부여 시험 문제 잘 나왔고요. 대인관계 기술 연결하는 거 시험 문제 잘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조절 같은 경우는 자신의 감정 조절이에요. 그래서 충동적인 기분 통제, 방향의 재조정 능력, 행동에 앞서 생각하고 판단을 유보하는 능력이 자기 조절. 동기부여는 부와 지위를 넘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일하려는 열정. 그죠? 그 다음에 에너지와 끈기를 가지고 목표를 추구하는 성향이 동기부여다. 그다음 감정이입은 타인의 감춰진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인관계 기술 같은 경우는 우리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연결하는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렇게 문제 나옵니다. 26번. 기존 고객 유지를 위한 시장 방어 전략 중 보복 전략에 해당하는 거. 보복은 뭐죠? 공격적인 마케팅. 그죠? 공격적인 마케팅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뭔가 기업에 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마케팅을 조금 공격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기 고객 요금 할인이라든가 또는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가격을 인하하고 판매 촉진하는 이게 답이 되었던 게 앞에 있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잠깐 헷갈렸는데 이게 답이 되었던 문제가 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모의고사 풀 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고객과 계약 기간을 연장하면서 가격을 뭐 50% 할인, 30% 할인 이렇게 해주는 거. 장기 고객 요금 할인 이런 것들은 다 보복 전략에 해당된다. 보시면 되고요. 저지 전략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서비스를 보증하고 집중 광고하고 입지 가는 곳마다 있는 거, 유통통제, 전환 비용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적응 전략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패키지 강화. 가장 어려운 건 뭐죠? 경쟁 우위를 개발하는 거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적응 전략 단계가 되면 서비스의 품질이 거의 비슷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 그러니까 타사보다 우위를 가지는 것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죠? 그래서 당장 개발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 패키지 강화하는 거. 그래서 가령 요금을 가족을 묶어서 할인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7번 고객 만족과 관련해 다음 보기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제 올리버가 제시한 거네요. 올리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떠올려야 된다는 거 기억나실까요? 성취라는 거, 그죠? 성취 반응 체크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올리버 성취 반응, 군매는 재구매, 가로에 넣기 나오는 거는 군매 내 정의에서 재구매 두 가지 문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올리버가 제시한 성취 반응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고객 만족 관련 이론 중, 그죠? 레온 페스팅거. 페스팅거는 인지 부조화 이론을 제안한 학자죠. 심리학자죠. 그죠? 인지 부조화, 인지 분류파. 그래서 벌써 답이 나온 것 같죠. 그죠? 보시면 이솝우화의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는 이 이론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이야기 속에서 여우는 높은 줄기에 달려있는 포도를 먹고 싶어 한다. 높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여우가 포도에 닿지 못하자 너무 높아서 못한 거죠. 그죠? 여우는 저 포도는 굉장히 셔서 먹을 만한 가치가 없을 거야 라고 뭘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여우는 포도를 먹고 싶었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포도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를 포도가 맛이 없을 것이라는, 그죠?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통해 정당화시켰다. 자기를 합리화시킨 거죠. 그죠? 그래서 위와 같이 개인이 겪을 수 있는 이러한 현상과 사람들도 어떤 상황에서 자기 합리화나 정당화를 하죠. 그죠? 이에 따른 행동 혹은 태도의 변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 인지 부조화 또는 인지 분력파 이론이다. 그래서 페스팅거가 나오면 우리는 바로 뭘 봐야 돼요? 인지 부조화, 인지 분류파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29번, 9번 공정성 이론 중 공정성 이론의 분류에는 공정하다 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분류가 기준이 3개 있다는 거예요. 도출 결과의 공정성, 그 다음에 절차가 있었고요. 도출 결과가 있었고요. 상호작용이 있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위에서 설명하는 거는 요 셋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봤더니 도출 결과를 생산하거나 달성하기 위한 방식이나 공정으로 도출 결과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그죠? 도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과 정보의 공유 정도가 해당하는 거. 그러면 이거는 이미 도출 결과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5번은 땡 되죠. 그죠? 그러면 절차상 상호작용 뭔 것 같아요?
생산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절차상이 해당되겠죠. 상호작용은 뭐죠? 고객이 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중에 친절하게 받았는지, 좋은 경험 받았는지, 예의는 있었는지, 공평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다. 그래서 이 분류는 시험 문제에 매우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도출 결과는 서비스를 다 제공받고 난 다음에 기업에서 약속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았나? 그 결과를 평가하는 거죠. 결과가 부합해야 도출 결과가 공정했어. 이렇게 보는 거죠. 그 기준이 요소가 기준, 그 다음에 기여, 요구, 평등성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다음 도출 결과에 해당하는 요소를 모두 선택해라. 이렇게도 나왔죠. 그죠? 영어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절차상은 방금 봤던 부분, 그 다음에 상호작용 같은 경우는 뭐죠?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스타일과 관련된 것, 그래서 의사소통 방식이나 우호적인 정도, 편견, 흥미, 존경, 정직, 예의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져 있다 해서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번 서비스의 4대 특징 중 이질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걸 찾는 거죠. 올바른 거. 자, 이질성은 어떤 걸 이질성이라고 하나요? 서비스는 통제 불가능한 요인이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우리 서비스의 특징이 무형성이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질성이 있었고요. 또는 다양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소멸성이죠. 그 다음에 하나가 뭐가 있었나요? 동시성. 이 네 가지 중에 이제 이질성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제가 1번 문제 풀이할 때랑 지금 이제 30번 하고 있잖아요. 시간의 흐름이 많이 흘렀죠. 그죠? 그러면 제 목소리의 변화라든가 다른 통제 불가능한 요인들이 생기겠죠. 그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균일하게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때요? 균일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 얘기가 바로 이질성. 그 제공받는 사람에 따라서, 그죠? 사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서비스 품질이 다 달라진다라는 게 바로 이질성이다. 라고 생각하면 해당되는 게 뭔 것 같아요? 대량 생산이 어렵다. 이건 동시성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가격 책정이 어렵다. 무형성. 그 다음에 재고의 형태를 보관할 수 없다. 소멸성. 그 다음에 4번 서비스의 계획과 촉진이 일치하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4번이죠. 그죠? 그 다음에 서비스는 즉시 사용되지 않으면 사라지고 원래 상태로 하는 된다. 이게 소멸성에 대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30번까지 문제를 풀었는데 특징을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지금 무형성에 대한 거 저장할 수 없다. 특허로 낼 수 없다. 가격 책정이 어렵다. 기억하시고요. 키워드만 기억하세요. 다양성과 이질성 같은 경우는 서비스 제공과 고객 만족은 직원과 고객의 행위에 달려져 있다. 그 다음에 서비스 품질은 많은 통제 불가능한 요인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제공된 서비스가 계획되거나 촉진된 것과 같이 일치하는지 확실히 알기가 어렵다. 이 문장이 나온 거죠. 기억하시고 비분리성은 고객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 거래에. 그죠? 그래서 분산화가 필수다. 그죠? 그 다음에 대량 생산. 아마 앞에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게 되면 지금 이 시간에 다른 곳에서 강의를 못하죠. 그죠? 대량 생산이 안 된다.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죠. 소멸성은 수요 공급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서비스는 반품되거나 재판매될 수 없다. 각각에 대한 연결로 문제가 빨간색, 파란색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마무시하게 많겠죠. 그죠? 그래서 이 표를 반드시 기억을 또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5회차 CS 개론 문제, 서론 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